177페이지 동산질권부터 하겠습니다. 자, 329조예요.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자, 을이 갑에게 2천만 원 정도를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갑이 을에게 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해서 얘가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 이로써 질권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도 두 가지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담보 채권을 완성시키는 계약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동산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계약 두 개 가지가 있어야 되죠. 이게 주된 권리고 이게 종된 권리가 된다. 여기서 인도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보통 인도 방법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점유 계정에 의한 질권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성립과 관련돼서는 항상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동산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권의 설정은 거기 330조에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설정자에 의한 대리 점유를 금지한다. 이게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 점유 계정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여기서처럼 채무자가 직접 동산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동산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제3자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상보증인, 얘를 그냥 우리 거기서 제3자라고 했던 겁니다. 채무자가 아닌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담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제3자와 채권자 사이에 질권 설정 계약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항상 담보 물건이 약정 담보 물건으로서 질권이나 저당권이 성립했다. 그러면 계약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자는 질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3자도 될 수 있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넘깁니다. 피담보 채권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가 금전으로서 2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여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도 있어요. 금전 채권뿐만 아니라 비금전 채권, 현존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채권 다예요. 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수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도 있고 하나의 피담보 채권 중 일부만을 떼내서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 떼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기억부터 디귿 같은 건 그냥 한꺼번에 다 가능하다. 무슨 채권 그럼 무조건 다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접근하시고요. 동그라미 2번에 다만 피담보 채권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궁극적으로 담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그 담보물 매각을 통해서 돈을 받아가겠다 그런 의미니까 피담보 채권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산의 인도 방법 네 가지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점유 계정은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동산질권의 효력입니다. 동산질권자도 우선 변제권은 있는 거죠. 그래서 질권이라고 하는 게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그럼 그 매각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권자가 매각 절차를 거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받기 위한 범위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요. 목적물을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이 질물을 매각을 통해서 나온 금액으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까지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요. 먼저 질권 설정 계약이 성립하고 이날이 변제기 이행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행기가 이렇게 설정이 됐다. 그러면 성립한 이 날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원본 채권이 있겠죠. 먼저 빌려준
원본이 있을 테고요. 자, 원본에 이어서 혹시 여기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 그 다음에 혹시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약금이 있겠죠. 위약금이 있을 테고요.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 뭐가 생길까요? 당연히 지연이자 지연손해가 생기겠죠. 지연에 대한 손배, 지연손해배상. 그 다음에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질권의 실행, 경매 실행 비용이 아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경매 실행 비용이요. 그 다음에 질권자는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유 기간 중에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필요비 지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 비용하고 혹시 질물에 하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보수를 해야 되죠. 하자 있는 물건을 보수해야 된다. 그래서 질물에 혹시 하자로 인해서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면 그에 대한 손배 청구권 있죠. 요것들이 다 질권의 피담보 채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저당권에는 없고 질권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저당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본, 이자, 위약금 그래요. 그다음에 질권의 실행 비용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물의 보존 비용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고 요거 두 개는 같이 묶어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다라고 해서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래서 이걸 6번으로 같이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오는데 저당권에 가면은 요 윗부분만 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요거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지출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기 333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양쪽 가로 3번에 보면 목적물은 동산이어야 한다. 근데 양도가 가능해야 되죠. 즉 매각 절차가 진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그 질물은 만약에 질물이 양도가 됐다 그러면 종물에 대해서도 당연히 질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쳐야 되겠지만 거기 종물을 읽어보시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그래서 질권 설정 계약이나 다른 약정이 없고 종물이 인도까지 됐다면 질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과실입니다. 이 과실도 변제 충당하기 위해서 과실에도 질권자가 수취할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도 가능하다. 그래서 질물이 멸실됐을 때 가치 변형물이 있으면 물상대위, 그 물상대위는 우리 질권에서 규정하고 저당권에서 준용한다. 이렇게도 공부했죠. 그다음에 질권자는 목적물 점유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질권자는 저당권의 효력과 유치권의 효력을 다 가지고 있는 자가 질권자인데요. 그 질권의 효력에 경매권이 있습니다.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여기도 유치권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질권에서 경매권이다라고 하는 거, 질권의 경매권, 요거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권이에요. 유치권의 경매권은 환가를 위한 경매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경매권도 있고 간이변제 충당권도 있다. 유치권하고 똑같습니다. 간이변제 충당권이요. 그 다음에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혹시 질권자가 경매를 실행을 해서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확정된 금액이 만약에 4천만 원인데 4천만 원 중에서 경매를 통해서 받은 건 3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못 받은 1,000만 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못 받은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못 받은 금액에 한해서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재산은 압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질권자는 질물에 의해서 변제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고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는 얘기는 지금 제1항에서 얘기한 건 이거 먼저 경매를 했는데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또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라도 이거 먼저 경매할 때는 4천만 원 다 가지고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질물 먼저 경매해서 받고 못 받은 금액은 여기서 받는데 혹시 질물 경매하기 전에
이 물건이 먼저 경매가 될 때는 4천만 원 전액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자,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질권자에게 배당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유질 계약이죠. 질권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권 설정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즉 채권자가 그 자기네 채권을 가지고 뭐 좀 너무 과도한 행사,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야, 이 물건 내가 가질게 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럼 딴 데 가서 알아봐라. 돈 안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돈이 급한 사람은 그래 내가 언제까지 못 갚으면 네가 그냥 소유권 가져가라. 이렇게 약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질계약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산질권자의 전질권이다라고 하는데 이 전질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을이 자신의 질권 범위 내에서 다시 질권 설정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질이다라고 하는데 이 질권도 물권이잖아요. 물권이니까 질권자가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전질할 수 있습니다. 그 전질해야 되는데 그러면 을이 여기다가 전질을 했을 때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원질권, 전질권 이렇게 얘기할 때 원질권과 전질권을 비교했을 때 전질권은 원질권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 초과할 수 없는데 다만 이 전질도 책임 전질과 승낙 전질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질이라고 하는 건 갑하고 을이 여기다가 3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산을 여기다가 인도해서 질권을 설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을은 자신의 질권 범위 내에서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질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병에게. 이걸 전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질인데요. 이 전질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책임 전질과 승낙 전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책임 전질 그리고 승낙 전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책임 전질이다. 보통 우리가 그냥 질권을 전질한다라고 하면 책임 전질 얘기하는 거죠. 이 책임 전질은 을이 책임지고 자신의 질권 범위 내에서만 질권 설정하는 거고요. 승낙 전질은 갑의 승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승낙의 내용에 따라서 전질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 책임 전질은요. 원질의 범위 내에서만 전질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가중이 되고 여기는 책임이 가중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볼게요. 그래서 전질할 수 있다. 이 전질은 책임 전질과 승낙 전질이 있는데 180페이지 거기 336조에 보니까 질권자는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전질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은 커진다는 얘기죠. 전질의 대항 요건이야.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서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전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을이 전질을 했으면 요 사실을 여기다가 통지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통지. 여기도 물론 통지를 해 줘야 될 판인데 통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통지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갑이 돈을 3천만 원을 을에게 변제해버리면 지금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자는 병일 거예요. 그럼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갑이 뭐라 그럴까요? 담보물권 소멸했으니까 목적물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데 목적물 보니까 병이 가지고 있네.
그럼 갑이 뭐라 그럴까요? 넌 누구냐? 왜 내 물건 가지고 있냐? 내놔라 라고 하면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질했으면 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질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통지하지 않았으면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변제해버리겠죠. 변제하고 목적물 반환 청구하게 되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통지는 채무자가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통지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도 채무자를 대리해서 통지할 수 있고요. 이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 전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설명에 성립요건에 전질은 질권자의 권리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책임 전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질을 했으면 대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맨 밑에 질권자가 전질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럼 여기다가 변제해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 반대로 통지를 했다. 통지를 했으면 갑이 채무를 을한테 변제할 때는 병한테 통지하고, 야, 나 지금 을한테 채무 변제할 거니까 목적물 반환할 준비해라고 통지를 하고 변제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효과 질권자하고 똑같아요. 전질권자는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질무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고, 전질권의 실행은 그냥 질권 실행하고 똑같습니다. 얘도 경매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질권자니까요. 그다음에 승낙전질이다라고 하는 거. 승낙전질은 내용을 깊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갑이 승낙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전질을 할 때 책임전질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도 3천 이내겠지만 승낙전질은 을이 갑한테 승낙받았어요. 5천만 원으로 전질할게. 그래라.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 존속기간은 2년인데 여기는 존속기간 6년으로 할게. 그래라. 그랬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전질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질권 설정자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승낙전질이다라고 해서 책임전질과 다른 점이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예, 그래서 질물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니은에 완전히 별개의 질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고 피담보 채권이나 존속기간도 각각 별도로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책임이 가중되지도 않습니다.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동산질권이 침해가 됐다라고 하면, 동산질권도 물권 아닙니까? 182페이지에 동산질권이 침해가 됐다면 질권자는 목적물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질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는 물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다 행사할 수 있다. 자, 여기 내용이고요. 여기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동산질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 그래, 동산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관주의 의무의 일환으로서 질물에 보존 비용 줘야 되고 하자가 있으면 수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그 비용은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질물을 원상회복해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산질권은 그럼 언제 소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질권 행사 중에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질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죠.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했다 그래도 질권 당연히 소멸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질권의 특이한 소멸 원인이 있는데요. 거기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줄치시면 돼요. 질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반환했다. 질권자가 스스로 목적물을 반환했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점유계정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점유계정에 의해서는 질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권리질권입니다. 권리질권은 뭐냐? 개념 자체가 동산질권은 여기서 봤을 때 돈을 빌리고
그다음에 동산을 인도해서 질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 동산이 아니면 물상보증인의 동산 같으면 물상보증인의 동산도 인도해서 점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은 동산만 재산권은 아니죠. 그래서 갑하고 을 중에 여기 똑같이 2천만 원이라고 할까요? 2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얘가 동산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담보로 제공할 동산은 가진 게 없는데 혹시라도 병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있다는 겁니다. 채권을 여기다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담보 제공하면 그게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앞에다가 뭐라고 쓰는 거죠? 채권에 대한 질권이다라고 해서 이걸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채권의 우리 민법상 채권의 유형에 따라서 보통 채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명채권이라고 하죠. 지명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명 채권도 있을 수 있겠죠. 이름을 쓰지 않는 아주 좋은 채권, 상품권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럼 각각 담보 제공하는 방법은 주로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를 둬야 될 건 이겁니다. 지명채권, 일반적인 채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채권의 질권의 권리질권의 목적 중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권은 동그라미 1번에 채권이 나오죠. 채권 그다음에 양쪽 가로서 한 번에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재산권 비재산적 권리다라고 해서 인격권, 친족권, 상속권 이런 거 안 되는 거고 채권이라도 양도성이 없는 채권 있죠. 그래서 일신전속권이다라고 해서 부양청구권이라든지 연금청구권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일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다. 그 다음에 법률에 의거 질권 설정이 금지되는 권리 맨날 나오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 임차권 같은 거예요. 자, 임차권은 질권 설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질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질권입니다.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자,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지명채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명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명채권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성립하는 거야. 이후에 증서가 있으면 증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채권 증서가 있으면 채권 증서도 인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채권 증서가 없으면 인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약만 가지고 질권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채권 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 증서 인도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 건데 우리 법조문에 이제 증서가 있으면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그 판례가 인도는 반드시 현물로 인도하지 않고 사본을 인도해도 관계없습니다. 지시채권은요 어음등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채권은 배서해서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되는 거고요. 무기명 채권은 그냥 교부 인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도. 저당권부 채권은 저당권에 부기 등기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이 자체가 그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죠. 질권 설정하는 행위면서 이거 자체가 설정하는 행위면서 이 자체로 대항력을 갖습니다. 질권 설정과 동시에 대항력을 갖지만 지명채권 같은 경우는 조금 의미가 달라서 지명채권 같은 경우에는 질권 설정했으면 채무자에게 뭐 해줘야 됩니까? 통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대항 요건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통지라고 하는 추가적인 대항 요건, 지명채권이 그래서 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명채권의 경우에 기억에 당사자 간의 질권 설정 계약에 의하는데 지명채권의 증서가 있으면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채권의 증서의 교부는 질권의 증거 방법이다. 그러다 보니까 B에 보면 채권 증서의 교부 방법은 점유 개정에 의해서 증서 보고서 되돌려주고 사본에 넣고 되돌려줘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면요. 증서가 없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사실의 통지 내지는 승낙인데 이건 대항 요건을 갖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권의 설정은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지명채권의 채무자가 입지를 승낙하지 않으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시채권이죠. 어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서교부고요. 무기명 채권은 그냥 교부하면 된다.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당권부 채권은 저당권에 부기 등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채권 질권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채권 질권도 뭐 물권 동산 질권하고 똑같습니다. 원본 채권 전부 이자, 종된 권리, 주된 권리에 설정되어 있는 질권은 종된 권리에도 다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채권 질권을 가진 자가 우선 변제받는 방법 그래요. 이게 혹시 얘한테 줘야 될 금전이었다라고 하면 금전이라고 한다면 직접 변제 청구할 수 있어요. 금전이 아니었고 혹시 물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경매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실행은 혹시 물건을 갑이 돌려받고 난 다음에 매각 절차를 거쳐서 을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으면 을이 직접 경매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혹시 이 금전의 변제 기일과 이 금전의 변제 기일이 같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병이 갑에게 줘야 되는 채권의 변제 기일은 12월 2일인데 을이 갑에게 받아야 될 채권의 변제 기일은 12월 10일이다. 그럼 이게 변제 기일이 늦게 도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먼저 돈 받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병에게 야 그거 공탁 좀 해놔라 라고 내 채권 변제 기일까지 공탁 좀 해놔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선 변제 받는 방법에 기억에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는 A에 보면은 질권자는 자기 채권 한도 내에서 직접 청구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목적물인 금전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할 때는 그래요. 이거는 12월 2일이고 12월 10일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지 말고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B죠. 그다음에 디귿으로 가면요.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 질권자가 그 물건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고 채무자가 변제받은 물건에 대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채권 질권도 전질할 수 있다. 그다음에 채권 질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물권 침해한 거거든요. 손해배상 청구권 다 행사할 수 있고요. 선관주의 의무도 똑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질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6페이지 한 장 넘기면 저당권이 나오죠. 저당권.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 부동산으로만 바뀐다. 또 부동산은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관념적으로만 지배한다. 요 내용만 달라요. 나머지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목적물 인도하는 대신 등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차이만 있죠. 그래서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거기도 계약이 두 개라고 하는 거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을 때 을이 갑에게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원 정도를 빌려준다. 그랬더니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서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저당권이다라고 하는 거요. 여기도 계약이 두 개인 거죠.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는 무담보 채권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면 피담보 채권이잖아요.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빌리기로 하고 언제 갚기로 하고 저당권은 어떻게 설정해 주기로 하는 기본 계약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하나, 몇 개, 두 개다 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피담보 채권.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담보 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2개고 권리도 그래서 2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변제 기일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하게 되죠. 저당권 실행 경매를 해서 피담보 채권, 이 피담보 채권은 원본 채권하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있었어요. 채권의 변제 기일이 이날 채권이 발생했고 변제 기일이 이날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채권은 원본이죠. 원본하고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가 있을 테고요. 혹시 계약금 위반했으면 위약금이 있을 겁니다. 변제 기일 지나고 나면 지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경매 실행 비용이 발생을 할 겁니다. 변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에 거쳐서 경매가 이루어질 텐데 여기 원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이자나 위약금은 반드시 등기사항은 아닌데 등기하면 담보가 되고 등기하지 않으면 담보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나 또는 경매 실행 비용은 등기 안 해도 당연히 담보가 되는 거예요. 이때 지연손해, 지연이자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1년분만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때는 1년분에 한해서 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다, 채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이에요. 356조에 보니까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여기는 중간에 이제 확 생략이 된 거예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있다. 그럼 그때 저당권이 성립했는데 그러면서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매각 절차를 통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중간에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이런이라고 하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그냥 확 다 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약정담보 물건을 원칙으로 하는데 뭐 근제득 저당 제도의 공시 원칙, 특정의 원칙, 순위 확정의 원칙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뭐 유통성 확보의 원칙이다라고 해서 원래 안 되는데 뭐 주택 저당 유동화 제도다라고 해서 주택 저당 증권 이건 이제 은행에서 주로 우리한테 돈 빌려주고 자기네들이 싸게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저당권의 성립인데 이 저당권도 물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정 저당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법정 저당권도 우리 법정 질권과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차에서 나와요. 그래 임대차에서도 낼 게 한 문제인데 임대차에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낼 건 아닌 거야. 그냥 이따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약정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의 성립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저당권이 있다고 했지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안 건드리겠습니다. 설정, 계약 체결하고 목적물 인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등기하게 되면 성립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되겠죠. 저당권자가 되는데 저당권 설정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채무자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그럼 누가 될까요? 물상보증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자기가 제공할 담보물이 없으면 누구한테 자기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가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자들을 통칭해서 저당권 설정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자. 그럼 저당권자는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저당권이 유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는데 다만 이럴 수는 있죠.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더하기보다 우호 그래야 되죠. 또는이라고 하는데 왜요? 제3자가 저당권이 되려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을이 저당권자가 돼야 되는데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돈을 실제 빌려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당권 설정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 갑자기 빌려준 2억 원을 급히 회수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네요. 그래서 갑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갑이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었으면 돌려주면 되겠는데 갑이 이미 돈을 쓰고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급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이때 을이 정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준 게 있고 다음 주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는데 혹시 내가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러니 네가 나한테 1억 9천만 내주고 나 갑한테 2억 원 받아가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실을 면밀하게 조사한 정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너한테 1억 9천 즉 채권을 파는 거예요. 얘는 채권을 사는 거고 을은 채권을 파는 거죠. 1억 9천을 주고 그 대신 저당권은 갑이 원래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면 을이 정에게 저당권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독사 같은 정이 뭐라는 거야? 나한테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해줘. 그럼 저당권 확인하고 내가 너한테 1억 9천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게 피담보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이 됐다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고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굉장히 긴 내용이네요. 그래서 거기 우리 188페이지에 보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한 저당권인데 일단 계약의 성질은 동그라미 2번에 분류식 계약이다. 채권 계약이 종된 계약이다. 항상 계약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 기억의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지만 저당권자는 기억, 니은 거기 밑에 있는 3번 다 보셔야 되는데 기억, 니은 한번 볼게요. 저당권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3번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부정성에 비춰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병이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갑이 담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 병이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저당권에 뭐라고 등기가 되냐면 채권자 갑이에요. 채권자는 갑이 될 테고 을이죠. 을이 될 테고 채무자는 갑이 될 테고 원본은 2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채무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담보물은 누가 제공했다? 병이 제공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됐을 때 채무자가 갑이고 목적물은 병이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병은 처음부터 내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내 재산의 매각대금에서부터 여기만 네가 우선 변제 받아가고 나머지는 다 돌려줘라 라고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 물건이 만약에 갑소유 물건이었다라고 한다면 갑이 담보를 제공했을 때도 당연히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을이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건 똑같은데 혹시 못 받은 금액이 있으면 추가로 여기서 또 받을 수 있어요. 갑의 재산 같으면. 근데 병의 재산 같으면 을은 요 범위 내에서만 우선 변제 받고 못 받은 금액은 갑의 재산을 다시 압류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이게 갑의 물건 같으면 이거 매각을 통해서 우선 변제 받고 못 받은 금액은 돈 남아있으면 다시 압류해서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갑이냐 아니면 병이냐에 따라서 채권자가 변제받는 금액의 범위도 달라지고 또 담보를 제공한 자가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저당권자는 채권자도 될 수 있고 제3자도 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진짜 채무자가 그 저당권의 채무자가 돼야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자. 그럼 다른 자는 누굴까? 병이겠죠. 물상보증인이 채무자가 아닌데 물상보증인을 채무자로 했다. 그럼 물상보증인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금액이 많다. 그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내용이 난해하죠. 그래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판례 2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거 채권자, 채무자, 원본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원본 반드시 등기하고 나머지는 필요하면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등기 등록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래서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 권리로서 지상권과 전세권이 그 대상이 된다. 그럼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래요. 여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우리 질권과 똑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이. 다만 변제 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실행해야 되니까 금전적 가치로 환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종류를 불문합니다. 양적 괄호 1번이죠. 그래서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확정채권, 불확정채권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양적 괄호 2번에 수인의 채무자, 수인의 채권자를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장래를 위한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보면 저당권의 법적 성질에 일단 타인의 물건에 대한 담보물건이니까 타물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약정담보물건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정담보물건인데 항상 같이 알아둬야 될 건 법정 저당권으로서 법정 저당권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이 조금 특이하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이 침해가 됐을 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의 통유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담보물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가장 기초적인 효력이 뭐죠? 우선변제권인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191페이지 하고 있죠. 저당권을 스스로 실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당권을 스스로 실행한다는 얘기는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해서 변제하다 간다라고 하는데 혹시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때는 배당에 참가해서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는 거예요. 스스로 경매를 실행해도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지만 후순위 담보물권자나 기타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에도 그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우선변제 순위는 일반 채권자보다는 우선합니다. 일반 채권자보다는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우선하는데 물론 이제 일반 채권도 등기된 임차권이나 가등기된 채권, 기타 대항력권 같은 채권들은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보호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거는 앞에서 물권 총론에서도 봤고 우리 총칙에서도 본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전세권자와 관계에 있어서 전세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성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전세권이 소멸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먼저 있었다. 그럼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배당 요구에 의해서 배당 받으면 그때 소멸한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저당권과 전세권의 우선순위는 최선순위 저당권과 전세권 간의 등기선으로 결정이 된다. 자, 요거 조금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 혹시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저당권자고 세 번째 병이 전세권자고 네 번째 정도 저당권자다라고 하면 경매 실행을 얘가 경매 실행을 했어도 말소 기준 권리는 항상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세권 소멸하는 거죠.
반대로 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좀 빨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여기 저당권이었다라고 하면요. 그럼 뭐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정의 경매를 실행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거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전세권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상호 간의 관계는 성립한 순위에 의해서 그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저당권 실행하지 않고 일반 채권자로서 갑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를 실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하는 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갑의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실행하는 거하고 차이는 일반 채권자로서 압류해서 경매 실행하면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 받아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채권자로서 변제받는 방법은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압류 조치예요. 여기는 우선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보시면 192페이지에 360조 하고 있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